이번 시간에는 지구상의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주제는 생명의 기원, 생명의 진화, 동물과 식물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이것은 과학의 관심사만이 아니라 철학이나 신학의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은 생물이 무생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자연 발생설과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모든 생물이 한꺼번에 창조되었다는 창조설이 대비해 왔습니다. 생물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진행되면서 자연 발생설은 부정되었고 그 반정으로 생물 속생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생물 속생설은 모든 생물은 어미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은 생물로부터 생긴다 하는 것이죠.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확립된 생물학의 기본 원리인데요. 이 원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사람이 스팔란자니의 대조 실험과 그리고 루이 파스텔의 백조머리 플라스크 실험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스팔란자니가 한 실험은 한쪽은 이제 병에 마개를 하고 한쪽은 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 병 속에 이제 생선을 넣어뒀는데 한쪽에서는 파리가 생겼고 한쪽에서는 파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파리가 들어와서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이제 구더기가 말하자면 파리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쪽은 막았을 때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결국 생물에서 생긴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파스텔은 고기즙을 끓였을 때 이 마개를 막아두면 이제 생기가 통하지 않아서 생물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반론을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크의 이제 끝을 백조무늬 모양으로 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통하게 해주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생물을 통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도 이 고기즙이 오래 놔둬도 이제 부패하지 않는 것을 이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생물이 이 속에서 부패하게 하는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미생물조차도 이제 어미가 있어야만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생물 속생설은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확립된 생물학의 기본 원리이긴 하지만 어미로부터 이제 생물이 생겨나는데 그 어미를 또 거슬러 올라갔을 때 최초의 어미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물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두 가지 학설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주에서 생명의 씨앗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한 화학 물질로부터 복잡한 분자가 형성되고 여기서 최초의 생명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주 기원설은 생명의 씨앗이 외부에서 왔다는 그런 학설로 역시 생물 속생설로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주의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화학 진화설은 지구 역사상 어느 시기에 일련의 화학 반응이 거듭되어서 어떤 유기물이 생겨났고 이 유기물이 진화하는 동안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체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생명이 이제 번성하는 이런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변해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최초의 생명이 이제 생겨나는 과정, 이것은 화학적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물적 진화 과정인데요. 생물이 탄생하고 나서 환경에 적응하고 또 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가 전 지구로 이제 퍼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생물적 진화이고, 또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나타나기까지 과정이 화학적 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명은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진화해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구 생명이 진화해온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는 것은 35억 년 전입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이었고 원시지구 바다를 헤엄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22억 년 전에는 이제 원핵세포에서도 좀 더 발전된 세포인 핵이 있는 진핵세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억 5천만 년경에는 남조류는 이미 이제 번성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12억 5천만 년 전에는 최고로 번성해서 많은 이제 지구에는 산소로 이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형 생물이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년 전에는 생물이 이제 폭발적으로 진화했고 대부분의 동물문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세포 생물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4억 2천만 년 전에는 바다에 있던 생물이 육지로 상륙을 했고, 그리고 3억 5천만 년 전에는 육상식물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년 전에는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룡이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6,500만 년 전에는 이제 이 공룡이 거의 멸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룡의 기세에 이제 눌려있던 포유류가 이제 적응 방사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400만 년 전에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포유류가 다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생명은 약 35억 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시지구의 바다에 떠도던 이런 화학물질들이 결합을 해서 어떤 원시적인 생명체가 이제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원시 생명체는 원시지구의 바다에 축적된 유기물들이 쌓여서 어떤 복합체를 이루고, 이런 복합체가 세포 막 구조를 이제 획득해서 원시적인 세포로 발전하고, 이 원시세포가 자기 복제를 하는 능력과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원시 생명체의 시발점이 되는 어떤 유기물 복합체가 인공적으로 합성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오파린이 이제 생각했던 코아세르베이터나 또는 폭스 등이 이제 연구했던 마이크로스피어, 또 리포섬, 이런 유기물 복합체들이 생명의 근원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아세르베이터 가스를 주장한 사람은 러시아의 생화학자인 알렉산드로 오파린입니다. 코아세르베이트는 여러 유기물들이 모인 액체 방울 형태의 무생물입니다.
이 코아세르베이트는 다량의 단백질과 다당류 이런 혼합물들을 섞으면 이들이 서로 엉켜 어떤 콜로이드 상태의 유기물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이 물질은 주변의 물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 촉매 반응을 하고 생성물을 내보내는 단순한 물질 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주변의 물질을 흡수하여 성장하거나 분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드니 폭스와 같은 여러 학자들은 또 마이크로스피어가 오히려 더 생명체의 기원에 더 가깝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1.4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구형의 이제 아미노산 중합체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아미노산을 가열해서 얻은 단백질 덩어리에서 형성되는 미세한 작은 구형의 구조물입니다. 이 마이크로스피어는 코아세르베이트보다 안정적이고 또 세포막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전기적 신호에 반응하는 것도 있고 현재의 세포와 유사한 특징을 더 많이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물질은 리포솜인데요. 리포솜은 이제 인지질 수용액에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인지질 이중층이 이제 속이 빈 방울 같은 구조를 만든 것인데요. 이 막을 통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융합해서 커질 수도 있고, 크기가 커지면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나누어져서 그 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면 이 원시 생명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생명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기 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원시 생명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물질들은, 그래서 결국은 막이 있어야 되니까 세포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복제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핵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사작용을 하려면 이런 효소를 만들고 이제 봐야 되니까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포막은 결국 생명체와 환경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막을 경계로 물질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막을 경계로 해서 물질의 이동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복제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핵산 안에서 핵산을 통해서 유전 물질을 잊고 자기 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그 반응의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효소죠.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세균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단세포 원핵생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의 생명체는 유전물질과 단백질 합성 기구만을 가지는 가장 간단한 원핵세포 형태의 생명체였습니다. 원핵생물은 막으로 쌓인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와 같은 복잡한 세포 소기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초의 생명체는 종속영양생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생명체는 물속의 풍부한 유기물을 흡수하여 양분을 얻어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시지구에는 또 산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초기의 생명체는 획득한 유기물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하는 무산소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었을 것입니다. 약 27억 년 전에는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유기물을 이용하는 종속영양생물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물속의 유기물이 점점 감소하게 되자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했던 것입니다. 독립영양생물은 태양 빛 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결합시켜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광합성 생명이었습니다. 초기
영양생물은 이산화탄소를 환원하는 데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황화수소로부터 얻었는데, 그 이후 물을 이용하는 남세균이 등장하면서 물로부터 수소를 얻어서 광합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산소가 방출되게 됐는데, 이 산소가 결국 지구 대기에 이제 흘러 들어가서 이후에 생물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흔적이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에서 볼 수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입니다. 이 화석은 이 바위에 붙어 있는 이 화석은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인 남세균이 남긴 화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소가 대기 중에 방출됨에 따라서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산소 기체는 워낙 반응성이 강해서 유리된 상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워낙 반응성이 강해서 철과 반응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고, 알루미늄과 반응해서 산화알루미늄이 만들어지고, 또 탄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와 같이 산소는 유리된 상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산소가 워낙 반응성이 강해서 거의 모든 물질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흔적들이 20억 년 전에 형성된 태저감 속에서 산화철 광산이 철광산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철이 산화돼서 지층 속에 남아있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는 이제 대기 중으로 나중에는 다 산화시키고 난 다음에 대기 중으로 결국 방출되게 되는데요. 대기 중에서 이 기체는 산소가 가득한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지구의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풍부한 대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는 또한 대기 상층에서 이제 오존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대기 중에 산소가 농도가 증가하면서 산소를 호흡하는 생물들이 출현했습니다. 오존층은 결국 육상내로 생물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한 자외선을 이제 오존층이 막아주기 때문에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산소를 호흡하는 생물들이 출현하면서 빠르게 번성했는데, 그 이유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보다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에너지 이용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르게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 22억 년 전에는 진핵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이 진핵생물은 원핵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진핵세포 생물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원핵세포가 생존 과정의 경쟁 과정에서 세포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원시진핵세포를 만들었고, 또 다른 세포와의 이제 공생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진핵세포로 진화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진핵생물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진핵생물은 어떻게 나타나게 됐을까요? 진핵생물은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입니다. 원핵생물은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핵세포 안에는 DNA가 막으로 쌓여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원핵세포가 세포막이 함입을 하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이 DNA를 감싸게 됐고, 그래서 DNA는 막으로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핵막입니다. 또 다른 세포 내 다른 이제 구조물들도 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막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 세포막 함입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세포가 다른 호기성 세포를 삼킴으로써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됐고, 또 광합성을 하는 원핵세포를 삼킴으로써 이것이 이제 엽록체가 있는 그런 세포로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엽록체가 있는 이런 세포는 나중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물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세포는 이제 호기성
세포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 공생설은 진핵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의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설입니다. 세포 내 공생설이 옳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막이 이중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은 나중에 이제 막 함입술에 의해서 말려 들어가면서 그 막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독자적으로 분열하여 그 수가 늘어납니다. 세포 분열을 할 때. 그리고 또 독자적인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에 있는 이제 DNA와 달리 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DNA는 원형의 DNA죠. 이 원핵 세포들이 갖는 DNA와 같은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고요. 또 리보솜의 경우는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보다는 세균, 즉 원핵 세포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약 6억 년 전에는 생물의 대형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폭발적으로 많은 생물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생물들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약 4억 2천만 년 전에는 육상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산소를 배출하는 이제 생물이 나타남으로써 대기 중에 산소가 가득 차고, 또 이 산소들이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면서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물이 육상에 적응하려면 몸의 건조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력이 이제 강해지니까 물속에서는 부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체중에 의한 이제 몸무게를 못 느끼지만 육상을 올라왔을 때는 중력을 이제 부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중력으로부터 몸을 지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건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지구상의 최초에 나타난 생명체는 종속 영양 생명체고, 또 그 당시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기물이 이제 많은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유기물이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독립 영양 생물이 나타나게 됐고, 또 이렇게 이로 인하여 산소가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많이 배출됐죠. 산소가 증가하면서 이제 산소 호흡을 하는 또 다른 이제 종속 영양 생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가 대기 중에 가득 차면서 오존층을 형성하면서 물속에 살던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육상생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물종의 종착역은 멸종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보면은 여러 차례 생물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멀리는 고생대 오르드비스기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대봉기에도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름기에도 있었고요. 중생대에 와서는 이 트라이아스기에 대멸종이 있었고, 그리고 백악기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차례의 대멸종 사건에서 살펴보면은 적게는 이제 뭐 한 20% 정도가 멸종했고 많게는 뭐 80% 가까이 멸종을 했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생물을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동물인데요. 식물은 광영양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빛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생물이고, 동물은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영양분을 분해해서 이제 영양을 얻어가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독립영양생물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은 종속영양생물이죠.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고 다른 유기화합물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생물입니다. 식물은 흔히 녹색을 띠고 있어 녹색식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엽록체 안에서예요. 엽록체가 녹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엽록체는 이제 광합성을 하도록 도와주는 세포 소기관이 되겠습니다. 동물은 이제 식충식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생물에 이제 만들어낸 영양분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죠.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이제 식물은 고분자 유기화합물을 섭식해서 분해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세포벽이 있다는 것이죠. 식물 세포는 식물은 이제 나무를 보면 알듯이 굉장히 크고 높습니다. 그러자면 자기 자신을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포 자체가 이제 동물 세포와 다르죠. 세포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지지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식물 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식물에 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액포, 거대한 이제 액포가 있습니다. 노폐물을 지장하고 영양분을 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소좀은 이제 세포 내에서 어떤 영양분을 섭취할 때 소화에 관여하는 것이 리소좀입니다. 리소좀이 있다는 것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핵 속에는 이제 생장, 생식, 유전 등을 조장하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공통으로 같겠습니다. 그리고 소포체는 이제 리보솜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물질을 이동하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솜은 이제 단백질을 이제 합성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DNA를 이제 해석을 해서 DNA로부터 얻어진 정보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죠. 그리고 골지체는 이제 단백질 분비에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이제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체는 세포 분열을 할 때 이제 방추사를 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동물의 대표적인 예로 인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세포 생물이죠.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러나 인간도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이제 부모로부터 얻어진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의 세포가 계속 이제 발생과 분할을 거쳐서 이제 이 세포수가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다른 역할을 맡는 세포로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화가 되고 또 계속
성장해 가면서 세포수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것이죠. 동물체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인간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세포들도 보면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피세포는 피부를 만들고 적혈구는 혈액을 만들고 근육세포는 몸의 근육조직을 만들죠. 그리고 이런 신경세포는 모여서 신경조직을 만듭니다. 세포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이런 세포들이 모인 조직은 이제 크기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조직은 자극을 전달해서 신호에 따라 반응하게 하고 근육조직은 수축하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구조들의 이제 크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합조직은 다른 조직과의 연결에 관여하고 상피조직은 외표면이나 내면을 이제 감싸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또 모여서 어떤 이제 기관을 이제 형성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심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과 이제 기관은 또 다른 조직과 이제 연결돼 가지고 다른 기관과 연결돼서 하나의 이제 큰 독립된 역할을 하는 기관계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것은 대표적으로 혈액의 순환을 맡는 이제 순환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이제 이런 기관계가 한 10여 개의 기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계가 모여서 완전한 이제 인간이라는 개체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관계에는 어떤 게 있나 살펴보면은 이제 식물과 동물의 경우 보면은 동물은 이제 소화기계가 있지만 식물은 소화기계가 없고요. 그리고 배설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운동기관계나 또 감각기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른 호흡기계나 순환기계도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빛 에너지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빛 에너지가 생체에 이용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유기물을 만들죠. 그것을 이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동물은 이제 이 유기물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유기물을 이제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리고 에너지를 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식물은 또 다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먹는 섭취한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제 장에서 이제 소화 흡수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 세포 각 곳곳에 이제 공급이 되죠. 그리고 세포는 이 영양소와 또 호흡을 통해서 얻은 이제 산소를 이용을 해서 세포호흡을 합니다. 이때 이제 발생된 에너지가 ATP에 저장이 되고 이 ATP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되는데 이 열이 또한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